네, 내부 조짐을 보였던 의협 비대위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전공의단체 대표가 의대 교수들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최근 불화설이 나오는 이 의협 비대위 또 이면택 차기 회장 당선인 측이 그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재차 강조를 해버렸네요. 그 의사들이 지금 정부 정책, 네. 의대 정원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극렬하게 반발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의사들 내부적으로는 의견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당장 이면택 의협 회장 당선인이 의협 비대위에 그 비대위원장 자리 놓고 갈등을 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전공의 의대생 그다음에 의대 교수들과 각자 입장이 좀 다른 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의사들 내부의 그 갈등이 외부에 표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의사들도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봉합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핵심은 결국은 의대 정원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라고 하는 주장으로 목소리를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공의 단체 대표죠.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의대 교수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리면서 또 새로운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이러자 이제 또 교수 등 뭐 의사 사이에서 논란이 일자 박 위원장이 이제 의협 비대위 회의에 또 참석을 해서 해명을 또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봉합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에 접어든 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박단 위원장이 올린 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수련병원 교수들이 일단 전공의들 지원해주고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응원하고 있지만 사실은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직접 쓴 글은 아니고 한 일간지에 올라왔던 글을 이제 인용하는 형식으로 했지만 당연하지만 상당한 반발이 내부에서 불거졌습니다. 네. 노한규 전 의협 회장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의사들이 불쾌해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도 인식을 같이 한다라고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었고요. 강훈재 원광대 의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제기관 아니라 본인들과 뭐 직장 상사와 부하 간의 관계 등으로 봤다면 우리도 더 이상 지원해줄 이유가 없다라고 또 직격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태가 좀 커지자 박단 위원장이 이제 총선 이후에 비대위 회의에 처음 참석을 해서 본인의 의도가 좀 잘못 전달됐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이제 저희가 리포트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전공의들이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죠.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글쎄 이제 고소하는 입장을 이건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제 곧 이제 중대본 발표도 할 텐데 거기서 뭐 입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글쎄요, 뭐 전공의가 한두 명도 아니고 1,325명이 박 차관을 고소하겠다. 그 고소의 사유는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고소장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직권남용 고소가 법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얼마 전에 그 행정법원 집행정지도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법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뭐냐.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박 차관이 브리핑을 예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상황에서 정부가 기존의 방침 2,000명 증원이라고 하는 기존의 방침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좀 후퇴할 것인가.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의사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부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요. 네. 결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걸 위해서 의사도 존재하고 정부도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와 의사들이 조금 제발 좀 현명한 답을 이제는 도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정 갈등 짚어봤고요. 다음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사 돈 2,215억 원을 횡령하며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 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이 됐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단군 일의 최대 횡령액이다라고 해서 그렇죠. 수사 당시에 또 굉장한 화제가 됐었고요. 예. 이 A씨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11월부터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본인의 주식 계좌로 2,215억 원을 무려 빼돌렸습니다. 예. 여기에는 가족들까지 동원이 됐는데요. 일단 이 재무팀장 같은 경우에는 징역 35년, 벌금 3천만 원, 그리고 추징금 917억 원을 판결한 원심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최근 확정이 됐고요. 예. 아내
처제 다 동원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금괴 매입을 상당 부분 했기 때문에 네. 이걸 찾아온다거나 돈을 이체한다거나 하는 부분에도 도움을 줬거든요. 예. 그래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징역 3년, 그리고 본인의 처제 징역 2년, 본인의 동생은 1년 6월을 선고를 받았고 본인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수사선상에 올랐었습니다. 네.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았는데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1심에서 전 이 재무팀장에게 1,151억 원에 추징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줄었어요. 917억? 이렇게 2심에서 줄은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형법 규정을 보면은 네. 범죄 행위로 인해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을 그 전부나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추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네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부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몰수할 수 있다, 몰수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할 때 예. 전부나 일부를 몰수할 수 있고 추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항소심에서 이걸 일부를 깎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예. 그다음 왜 그러냐면 항소심 법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피해자 회사가 되겠죠. 현실적으로 회복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회복받을 구체적 권리가 확보되어 있다라고 하면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징금을 좀 깎아줘도 된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오스템이 그 이 씨를 상대로 해가지고 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적으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 8월에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항소심 법원에서 봤을 때는 네. 구체적인 권리가 확보가 됐고 그러니까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징금을 일부 깎아줘도 된다. 이렇게 항소심에서 판결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도 똑같이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